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기본적인 개념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가 있어요. 4대 요소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펀더멘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펀더멘탈을 쉽게 표현하면은 경제의 뭐 기초가 되는 지표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지표들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급이에요. 이거는 기관, 외국인, 개인이죠, 그죠? 이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정책을 봐야 돼요. 정책은 약간 큰 물줄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물줄기 맞죠? 그리고 하나 마지막은요, 밸류에이션이에요. 이거는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뭐 PER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각종 EPS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저마다 다 다른데요. 보통은 이제 기업의 가치라고 할게요. 이거는요, 가치죠, 가치.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4대 요소거든요. 기본 요소인데 다 들어는 보신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깨졌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깨졌어요. 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표들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GDP가 막 하향 조정되고,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코로나 그거 변이 바이러스 이슈 만나면서 경제 지표들이 좀 하향 조정되는 국면으로 들어섰고요. 그리고 요 수급이 깨졌죠. 외국인에 의해서 디램 이슈로 깨졌죠, 그죠?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도 한번 깨졌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자꾸 헷갈리는 DSR이에요, 그죠? 요거를 이제 손본다, 규제하겠다. 요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비율에 대해서 규제를 좀 해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손보겠다 하니까 또 한 번 깨졌고요.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PER이 지금 11 잡히거든요. 현재 11인데 그 코로나 때 가장 극심할 때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는 15까지 갔어. 15.5인가 갔었어요. 그래서 11까지 지금 수직 낙하했는데요. 기존에 제가 한참 주식 투자했던 때는 8에서 9로 움직였어요. 요게 굉장히 긴 행보했거든요, 요 상태로. 그러면 코로나 만나면서 15 갔다가 지금 다시 11까지 떨어뜨려 준 거죠. 요런 큰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11이라는 PR이 과연 적정한가?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그죠? 그래서 요거를 천천히 제가 좀 봐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PER, 평균 PER 20에서 23 잡히죠. 굉장히 선진국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굳이 10에서 이렇게 놓을 이유는 없는데, 그죠? 좀 안타까운데, 여튼 지금 요번 같은 경우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외국인 비중의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 반도체 섹터에서 거의 10%를 뺐어요, 그 비중을. 그래가지고 기존하고 좀 다른 흐름인데, 요게 이제 어디로 갔냐면 성장주로 갔어요. 기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거의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가 요번에 성장주 위주로 돌렸죠. 그래서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반도체 중심인 우리나라가 경제 중심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좀 흔들렸으니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증시 펀더멘탈이 좀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그냥 한 곳에 몰빵 투자돼 있던 게 좀 더 산업이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보통 그게 자금들이 거기로 갔어요. 전기차 쪽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배터리랑.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아무튼 PER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그거예요. MSCI 인덱스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1이 돼 있는데요. 좀 저는 저평가라고 봅니다. 15는 좀 오버고요. 이거는 단기 고점이었다고 보는데 11은 좀 단기 또 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들은 아무튼 기존에 우리나라 중심 산업인 반도체가 좀 약해지면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좀 약진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보통 우리 증시가 8에서 9에서 요게 2017년 정도 되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인데 여기서 증시를 계속 끌어올려줬던 게 반도체거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좀 사양 조정되면서 PR을 계속해서 지탱했었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좀 빠지면서 PR이 수직 낙하했죠. 11까지 낙하했는데요. 좀 약간 지금은 좀 저점 구간이라고 보고요. 차후에 이제 2분기까지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2분기까지는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들 있죠. 코로나 이후로 빠졌던 그 이익 전망치를 정말 영끌이라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은 느낌이었어요. 끌어모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어찌 달성은 했거든요. 전망치는 달성을 시켰어요. 달성을 시켰는데 제일 문제는 3분기죠. 이제 영끌했어요. 다 끌어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써놨는데 3분기는 이제 어떡할까 이건 거죠. 걱정이. 왜냐면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국면에서 기업 실적이 잘 나올까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선반영 시킨다 했잖아요. 6개월치를 미리 선반영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약간 우려감들이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면 3분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웬만한 산업들은 다 저점을 좀 확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실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산업들은 아마 지금 회복을 많이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3, 4분기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안정을 지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동을 봐야 되거든요. 중동 국가들이 지금 좀 혼란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건 또 다시 달러 강세를 낳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70인가요? 이 정도 갔잖아요. 이거 달러가 만약 1200원 상단을 돌파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약세장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반기는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테이퍼링이죠. 뭐 테이퍼링 이슈를 가지고 뭐 기간 조정을 태울 수도 있고요. 이슈를 가지고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요번에 확인한 거는 테이퍼링을 가지고 아까 그 설명드렸던 증시를 움직이는 4가지 요소들이 한꺼번에 그냥 흔들릴 수도 있구나, 요 하나 이슈가 참 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이슈가 그 부각이 될 때마다 증시는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는 지금 나와줘야 되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나와줘야 함이라고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증시는 흔들리는데 뿌리는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니까요.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은요, 테이퍼링이 나와주면 단기적인 저점으로 잡아서 저점 매수로 반대로 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기회라고 봐요. 계속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일시적인 하락은 3분기 때는요,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이번처럼 반등 때는요,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이런 일시적인 하락에는요, 저점 매수로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상승 국면에서는요, 장의 힘이 생각보다 상승하는 그 압력이 약할 수는 있거든요. 3분기는 상승 압력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빠르게 분할 매도해버리는 게 낫죠.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반기 증시 대응 요령은 지금 요번에 확인한 결과 그게 가장 이상적이네요. 2분기 때는요, 보통은 Q랑 P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물량하고 가격이 둘 다 이제 동반됐던 그런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2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꽤나 상단으로 잡혔는데요. 3분기 때는 좀 가격 변수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아요. 지금 딱 보기에. 그래서 3분기 때 실적은 상당히 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조금 미리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3분기 때 이슈라고 한다면 디램발 지금 현물가 조정 받았거든요. 요게 이제 3분기 때 실적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때 또 한 번 디램발 어닝 쇼크 구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음. 요것도 좀 보셔야 되겠어요. 한 2차 조정을 또 한 번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리 그 개념 잡고 계시고, 그러나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때는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 그리고 2분기 때, 내년 2분기 때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만 해두시고, 아, 나 또 맞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때 굳이 그걸 저점에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디램은요, 계속 제가 공부할게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요,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미국하고 그 다음에 그 신흥국들이 차별화가 좀 굉장히 심한 지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장 심한 거는 지금 중국이에요. 이 친구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여러가지 규제를 줬잖아요. 게임 규제, 뭐 빅테크, 사교육 같은 좀 진짜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 후유증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좀 낮추면서 비중을 좀 낮췄죠. 전반적으로 대만 증시랑 우리나라가 크게 깨졌죠. 그 빅테크가 깨지면서.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증시 상단을 크게 이제 하향 조정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 때 증시는요, 기관들의 매도 압력은 좀 다소 약해질 수는 있어요. 지금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박스권 횡보 쪽으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는요. 실적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약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단기 상승 모멘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보시고, 요번에 하나 또 본 게 제가 뭐가 있냐면, 테이퍼링 논의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가장 빠르게 추종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요거예요. 근데 요게 안 움직였어요. 이건 뭐냐면 4월 5월에 있었던 그 10년물 국채금리 조정장에서 이미 선반영 시킨 거죠. 그거에 따른 학습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차후에 테이퍼링 이슈를 가지고 요 물가를 추종하는 10년물짜리 국채금리가 크게 움직이고 요동칠 만한 그런 요소들은 좀 안 보인다. 이렇게 요번에 하나 다른 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반적인 증시는요, 지금이 가장 힘들고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가장 가까운 잭슨홀이 남아있죠. 잭슨홀이 다음 주에 남아있는데, 아이고,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또 한번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뭐 단기 충격에 대해 조금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그게 무슨 얘기가 오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그 파월 의장이 우리는 아직 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뭐 의향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반대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다 해가지고 또 상방 압력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지켜봐야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증시가 저점이다 보니까요. 여기서 얼마나 더 때려 맞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뭐 언제까지 매일 대비만 합니까? 사이사이 구간도 다 먹으면서 가야죠, 그죠? 그래야 서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잔파도도 다 타야,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반도체 비중을 낮췄거든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투자했던 비중들이 굉장히 크게 70% 비중에서 60%까지 낮췄는데요. 그 비중들이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자동차 배터리 쪽으로 갔어요. 요번에 테슬라 데이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가장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판매로 이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죠. 이쪽 시장은 그 앞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차를 봐야 돼.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꾸준히. 그래서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분야 쪽으로 뭐 R&D도 많이 하고요.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내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입차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 기아차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쪽 시장은 자동차 플러스 플랫폼화가 되어가고 있네요. 보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플러스 뭐 앞으로 소프트웨어 회사 쪽으로 그 M&A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2023년이죠. 요때쯤 이제 지금 선두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선두그룹하고 격차를 크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까지 왔던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런 그 분석을 하고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런 유럽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고서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고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전 좋게 보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일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OTA거든요. 들어보셨죠?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하고 있죠. 요게 이제 선두그룹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우리 그 기존에 하고 있던 내연기관차들처럼 막 무슨 차를 애프터마켓에서 튜닝 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부품을 막 직접 교체하고 이런 것과는 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의 뭐라 해야 되죠? 좀 쉽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형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판매시키는 거잖아요. 업데이트를 판매한다고 이거 어떻게 개념 잡아드리면 되지?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예전에 바이러스 어떤 누구의 바이러스를 많이 썼잖아요. 우리나라 그 초창기 때. 그때처럼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는 대신에 비용을 이제 청구해서 수익을 창출하듯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테슬라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선두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선구자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기존의 내연기관 그 시스템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기존의 자동차 시장은 이제 그 수익 창출을 이런 형태로 가져가면 유리할 것이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잖아요. 제 선구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과연 테슬라라는 1등 기업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국가와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현대차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현대차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로 자부심 가지셔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공부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산업이 하나가 국면 전환되는 시점에서는요, 잘 잡아두고 시간 투자하면은 2배, 3배 정도는 되게 쉽게 먹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공부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요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랑 같이 이제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전기차 시장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차가 단순하게 운송수단의 개념보다는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 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죠? 왜냐면 자율주행 시대니까요. 운전하는 동안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휴식 공간이 된다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수익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야지, 이미 시장에 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을 때 공부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해서 저점에 잡아둬야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죠? 지금까진 별 관심이 없어요, 이쪽 시장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이제 그런 대형 물류 기업들을 계속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그걸 왜 보냐면은, 아마존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이걸 왜 보고 있냐면, 야 보세요. 여기는 이제 그 운송 비용, 매출액 가운데서 운송 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예상보다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트럭 쪽으로도 만약에 수소 트럭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요, 트럭이 자율주행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인건비를 대폭으로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대형 물류 기업들은요, 차후에 그 수소 트럭이 나오게 되면 아마 100% 바꿀 거예요. 전부 다.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시장을 누가 점유할 수 있는지를, 이쪽 점유율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기업들 가운데서 지금 수소 트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력 보이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미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또 있죠. 드론이 있잖아요. 이제.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택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도미노 피자인가요? 그거를 이제 뭐 드론으로만 배달시킨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예전처럼 그냥 허황된 그런 그 목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 이제 가셔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야. 2023년 되면은 대다수의 이제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구체화된 사업 전개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드론이라든지 로보택시도 굉장히 핫하죠 지금. 그죠? 이쪽도 같이 묶어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도심화율이죠. 도심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존에는 지금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30년까지 60%가 된다 하죠. 그리고 2050년까지 70%까지 진행된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심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CO2거든요. CO2 이제 발생량에 따라서 굉장히 친환경 시대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개선책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게 UAM이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도심 항공교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소형 항공택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한 서너 명, 많게는 한 대여섯 명까지 태울 수 있는 소형 항공택시인데, 이 UAM 쪽으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게 어디일 것 같으세요? 기업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가장 앞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는 기업이 있어요. 현대차예요. 이거 모르셨죠?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가장 유리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현대차, 뭐 GM, 도요타, 그 다음에 뭐 다임러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 가운데서 다임러 같은 경우나 뭐 도요타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은 다 지분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아니에요. 현대는 아니에요. 현대는 직접 생산이 가능해요. 기체도 직접 개발할 수 있고 생산까지 가능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GM하고 같이 거의 탑픽입니다. 지금 가장 앞서 있어요. 왜냐면 현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버하고 긴 시간 동안 사업 파트너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만약에 이거를 부품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품 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는요, 모비스하고 그다음에 현대 위아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품사하고 굉장히 좀 분업이 잘 되어 있잖아요, 현대차는. 그래서 그리고 위아라든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 전기를 방향성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쪽에서 이제는 자율주행 부품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키고 있고, R&D 규모 엄청 늘려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R&D 인력 개발에만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도 지금 2배로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이렇게 되면은 누구랑 같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현대그룹이니까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몇 개월, 수개월 전부터 그때 현대차 기업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차후의 자동차 시장은요, 자동차 시장이 가져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쫓아가지 못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도태될 것이고, 그 패러다임을 잘 쫓아가면은 이 기업 자체가 한 번 더 주가를 리레이팅 받을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특히나 부품사들은 제대로 못 잡아놓으면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갈 수 있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약한 거는 이것도 설명드리면 너무 긴데, 아무튼 좋아요. 좋고, 이 친구들이 당장 약한 거는요, 2분기 때 실적 때문에 그래요. 부품 부족 현상 때문에. 아시아 신흥국들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크게 때려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들이 지금 약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쪽이 이제 다 대부분 셧다운이 났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자동차 시장도 조금 약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노출돼 있어서 그런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 그룹은 단기적으로 뭐 6개월 주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친구들의 지금 사업 전개를 보면 2024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요, 연구 개발 그리고 투자 계속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국면인데, 여기서 의미 있는 실적을 바라는 거는 너무 빠른 거죠, 그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성장 모멘텀을 이렇게 과다하게 받아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거 해봤자 2년 3년밖에 안 되잖아요. 2, 3년 장기 투자 하시면은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 이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기존 자동차 산업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하이브도 같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것도 예전에 다 공부 같이 했었죠, 저희.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이제 UAM 쪽은요, 장거리 운항에는 조금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차차 이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여쭤보셨던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SK하고 머티리얼즈하고 흡수합병 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SK 머티리얼즈랑 SK를 둘 다 좋다고 했었어요, 기존부터. 그죠? SK 같은 경우는 대형 지주사 가운데서는 투자형 지주사의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차후에 뭔가 전략적 M&A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죠. 나왔죠,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라방 때 말씀드렸었어요, SK 설명드리면서. 그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기존에 SK 계열사들하고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유명한 산업, 세 개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특히 SK 본주에 굉장히 큰 호재죠. 이렇게 되면 SK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한 호재죠. SK 머티리얼즈도 한번 볼까요? 머티리얼즈도 지금 고점이죠, 그죠?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SK 쪽이 좀 더 좋죠. SK 본주 쪽에 좀 더 큰 호재라고 봅니다. 둘 다 만만치는 않은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폴더블 쪽이 굉장히 대박이 났죠. 폴더블, 아까 설명드렸던 폴더블 시장 좋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이요, 지금까지 집계를 통해서 본다면요, 12배 이상 늘어났대요, 판매량이. 전작 대비해서 초대박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KH바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뭐 세경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 다 수혜주거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건 뭐 불과 어젠가 기업 그거 해드렸잖아요, 주말에. 그죠? 요때 요거 빠져서 막 어떻게 합니까 막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친구도 갈 친구입니다 했잖아요. 그죠? 이녹스 첨단 소재 또 호재입니다.
그리고 BH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2만원 밑은 싸요. 그냥 잡아두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호재를 만났네요. 이 친구는 아이폰하고도 같이 양다리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건설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건설 가지고 너무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기존에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건설은 보세요. 건설은요 그냥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연말이라 했잖아요. 연말에 그리고 내년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지금이 아니에요. 건설은 건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반기 기대감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집값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청약시장도 지금 굉장히 호황이죠. 그죠? 그리고 하반기 때는요 정부의 주택 공급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간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연간 목표는요 거의 뭐 90% 이상 달성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이 건설은 저점이라 보거든요.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조합원하고 시행사 간의 어떤 합의 지연으로 인한 그 후 분양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됐었고 인허가도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런 것들은요 하반기 때 다 개선될 전망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을 집중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30% 가까운 분양 물량을 채웠거든요. 목표 대비. 지금 시점이 아마 40%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근데 지금 당장 지지부진한다 그래도 결국은 그 잠재적 확정 물량들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목표 연간 목표 정도는 다 채울 거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한 물량, 이연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지 못하고 넘겨가는 이연 물량들은요, 건설주들은요 고스란히 내년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럼 내년에 뭐 있죠? 지금 모멘텀이 3기 신도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물량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겹경사가 지금 다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폭발하면은 주가는 무조건 가는 거죠. 건설 쪽은요 좀 정치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가족분들이라든지 주변에 지인 가운데서 이쪽에 좀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이쪽 업황은 되게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이 좋아요 지금 건설 쪽은요. 그래서 소식을 전 직접 다 듣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굉장히 좋으니까요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돼요. 10월부터 분명히 이제 대선 레이스 시작될 거거든요. 계속 말했잖아요. 대선 레이스, 이번 대선 레이스 시작되면은 너무 뻔해요. 기존 정부의 전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됐죠? 집값이잖아요. 집값 가지고 제일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규제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부동산을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라갔다. 부동산 그러니까 가장 최악이었다라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라든지 혹은 현 정부라든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정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겠어요? 뻔하죠.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주 공약이 될 가능성이 99%예요 지금. 그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주들이 탄력을 당연히 받겠죠. 주요 건설주들 그 다음에 건자재들은요 지금이 저점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서 뭐 이런 거 성심량이 단기적으로 지금 추징금 때려 맞았는데 괜찮아요. 그냥 들고서 기다려 보세요. 동양팔 같은 경우도 있고요. 건자재로 보면 대한제강 있죠. 대한제강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2만원 초반이면 바닥입니다. 제발 매수하세요 했는데요. 이거 사신 분들은 또 수익 나셨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쪽이 유리해요. 뭐 KCC 글라스도 있고요. 삼목 에스폼도 있고요.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삼목 에스폼은 강하게 회복했네요 오늘. 그냥 이런 거 위주로 보시고 한번 느긋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건설 쪽은 업황 좋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눌렸다고 업황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타 치실 거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단타 치실 거면 대형주도 절대 하지 마시고 자동차 이런 거는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대형주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스윙 단타만 칠 거야 이러면요 그냥 테마 위주로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테마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제일 좋다 했죠? 그죠? 스마트폰 업황이 가장 좋습니다. 이쪽으로만 보세요. 단타 치실 거면요. 심택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있죠? 코리아 서키트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비슷해요. 업황이. 대덕전자랑 셋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PCB니까요. 그 가운데서 누가 갈지는 모르죠. 그거는. 근데 대덕이 갔네요. 그죠? 이번에는.
복불복이니까요. 그거는 기업은 아무튼 제가 기업을 끌려파는 스타일 아니니까요. 기업은 알아서 선택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업황들이 좋아요. 지금은 뭐 PI 첨단 소재 이런 거 좋죠. PI 첨단 소재 같은 거 싸다고 했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아, 유증 떴다고요? 심태 이 타이밍에 유증을 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내용이 뭐 나쁜 내용이 아닌데요, 뭐 막 회사에 뭐 어떤 뭐 치명적인 구조적인 뭐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런 거는 괜찮아요. 삼자 배정은 또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뭐 남들 다 빠져서 다 허우적대고 있을 때 혼자 잘났다고 안 빠졌는데요. 뭐 디스플레이는 좋아요. 여기 그거잖아요. 지금 그거 뭐야 증설했잖아요. 단기적으로 이거 조정받은 건데 이거 공매일 거예요. 아마 분명히 뻔하죠. 이거 뭐 공매예요. 공매. 이거 보면은 개인이 샀고 외국인이 엄청 팔았네. 엄청 팔았고요. 투신 건망 그리고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파니깐요. 주가 흐름 좀 약할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이것도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중설이 2024년으로 잡혀 있거든요. 23년, 24년 요렇게 가셔야 되어 있는데 점차 좋아질 업황이라서 이것도 중장기 투자하셔야 돼요. 이거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를 가지고 단타 치시려고요. 또 그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대형주는 최소한 연 단위로 보셔야죠. 어떻게 이걸 단타 치시려고 들어가세요. 대형주는 안전하거든요. 많이 안 빠져요. 내가 안정성도 잡으면서 수익성도 바라겠다. 이건 욕심이죠. 그잖아요. 수익성을 단기적인 수익성을 바라시면 소형주 하셔야죠. 소형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2만원 한 중반대 정도는 갖다 놔도 돼요. 이거는 과도하게 뺀 거예요. 지금 공매 계속 때려맞고 있어서 이러는 건데 거기에다 하나 뭐가 있냐면은 LCD 판가 인하에 대한 우려예요. 판가 인하가 있는데 제가 이거 기업 내용 설명드렸잖아요. LCD 사업부를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지금은요 OLED 쪽으로 개발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증설을 했잖아요. 2024년까지 기업 내용을 탈바꿈 시키겠다 하는 게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판가 인하에 따른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데요 괜찮아요. 무슨 이게 테마주도 아닌데요. 그죠?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쌀 때 그냥 사시면 된다고. 그죠? 예, 느긋하게 보시면 돼요. 이 친구도 뭐 만만하죠. 아직도 만만합니다. 콘덴서도 좋습니다. 하나 콘덴서도 지금 이거 뭐 그런 그게 나올 그것도 없는데요. 많이 빼지도 못했는데요. 6만원 초반이면 싸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기존의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 추천드린 적이 없어요. 6만원 초반에서 좋다고 했지 막 8만원에서 좋다는 적 없어요. 그래서 6만원 초반 정도를 적정 주가라고 봅니다. 저는 6만원 초반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철강 같은 경우가 지금 잡음이 제일 심하거든요. 철강도 결국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좋다고 봐요. LG 디스플레이는요 10년간 그 하향 조정됐었어요. 고점을 2008년도에 찍고 10년 동안 눌려 있었어요. 중국 때문에. 그러다 최근에 이제 다시 기업이 탈바꿈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건자재 뚝도 괜찮고요. 제지 또 한 2년 정도는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제지 같은 경우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수급이 진짜 안 잡히더라고요. 여기가 어찌된 영문인지 기관이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기관은 아예 손 놓고 있어요. 제지 쪽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지금 실적인데 조정을 같이 맞다 보니까 참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죠? 제지는 업황이 좋은데 여기도 지금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해소가 될 기미도조차 안 보이고 있는데 기간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참 약하네요. 철강은 괜찮아요. 철강도 ENF 테크놀로지 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20% 정도는 다 빠졌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제지 같은 경우가 참 애매해요. 차라리 교체를 한 비중을 조금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좀 고민이 되는데 제지가 수급 때문에 수급이 안 잡혀서 다른 건 걱정이 없는데 건자재나 철강 이런 건 걱정이 없는데 제지 쪽으로 기간 수급이 전혀 없으니까
그게 참 고민이네요. 대한제강은 2만원 아래에서 강하게 물 타시면 돼요. 덕산테크도 물타기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단키트주는 저라면은 이제 코로나 쪽은 아예 안 보겠어요. 예, 아예. 테코피아는 네, 괜찮아요. 지금 삼성전기도 괜찮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무거울 순 있죠. 그죠? 게임석태 쪽은요, 중국 때문에, 중국 이슈 이후로 그런데요, 웹젠도 저평가 맞아요. 네, 웹젠도 뭐 웬만한 기업들, 게임주들 다 저평가예요. 지금 보면은 DBI텍도 좋아요. DBI텍 6만원 미치면은 괜찮습니다. 6만원 미치면 괜찮아요. 컴투스, 뭐 웹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많이 눌려있죠. 지금 하이트진로 이런거 소비주들은 길게 보셔야 돼요.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해소되는 지점까지 데려가셔야 돼요. 소비주들은 지금이 좀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웹젠은요, 그 친구는 뻔해요. 맨날 신작 출시하면은 그때 그 단기 급등하고 그 다음에 빠지고 맨날 똑같아요. 진짜 여기 보이세요? 맨날 이랬어요. 그냥 주가가 맨날 이래요. 진짜.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신작 출시 직전에 샀다가 신작 출시해서 당일에 구글 플레이 상위 상위 노출되고 있을 때 파셔야 돼요. 그냥 단타만 치셔야 돼요. 여기는 단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웹젠은. 월덱스는요, 네, 좋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수차례. 좋은 기업, 좋은 산업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있지만요, 산업이라든지 뭐 기업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효성 TNC는 뭐 이거는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어떤 유명한 애널이 뭐 100만원 120만원 불렀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눈앞에서 네가 사는 거 보면 살게 이랬잖아요. 저는 싫다 했잖아요. 그잖아요. 무슨 100만원이에요 효성 TNC가. 물론 뭐 이때는요 당연히 업황이 워낙 좋았으니까 지금 보면 2021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19만원짜리가 지금 96만원 됐잖아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비록 중간에서 40층에서 먼저 잘못 뛰어내려서 그래서 제가 배 아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잘못 뛰어내렸거든요. 여기가 끝인 줄 알고 뛰어내렸는데 거기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효성그룹을. 근데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는 그 업황은 좋아요. 업황은 여전히 좋고요. 그 수급과 공급도 어느 정도 이제 균형 감각을 찾아가면서 하반기 때도 좋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 그냥 뭐 이거는요 이렇게 빠진 거는 어쩔 수 없죠. 뭐 단기 상승분이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요 뭐 어느 정도 눌림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몇 배입니까? 500% 상승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만해야죠. 이제 미끄러졌어요.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막 붐비다가 제가 끝자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밀렸어요. 그냥 밀려가지고 억울하게 먼저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효성 2개 갖고 있었거든요. 효성 첨단 소재하고 같이 나왔어요. 거기 자리 똑같거든요. 거긴 거기서 밀렸죠. 여긴 여기서 밀렸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억울하게 밀렸어요. 배 아파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주주분들 아무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지 점프도 아니었어요. 그 타격감도 없었어요. 그냥 뭐 편안했습니다. 워낙 낮다 보니깐요. 발도 안 아팠어요. 떨어졌는데 그냥 G 한번 난 거 정도. 에코프로 삼형제는요 지금 뭐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워낙 탄력이 셌으니깐요 뭐 요정도 빠질 수 있죠. 에코프로 BM이 탑픽이에요. 저는 아무리 좋은데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남들 다 지금 곡소리 내고 있는데 양극재 가운데서 탑픽이라 했잖아요. 계속 에코프로 BM 이건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작년에 기업 분석 다 해드렸었어요. 8월달인가? 그죠? 다들 내일 불장 꿈꾸면서 자요. 꼭 이기고 돌아오세요. 제가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